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디지털대학교 법무행정학과장 김대규입니다. 우리 학과가 2024학년도 2학기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최저임금 시대 1만 원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학과가 이제 노동법을 1, 2로 나누어서 이렇게 강의를 개설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 분리 개설을 기념해서 노동법 주제인 최저임금을 이번 시간에 이제 강의 특강 주제로 잡았고요. 우리 오늘 특강을 진행할 교수님은 노동법을 가르치시는 우리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이나경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이나경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나경 교수님이 이제 워낙 가르칠 게 많아서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마침 기회가 됐고요. 특히 저 최저임금 제도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인데 수업 시간에서 이렇게 너무 짧게 지나간 측면도 있고 또 많은 수강생들이 이제 최저임금과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제를 했습니다. 이 최저임금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에 따라서 300만 명 정도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람이고, 근데 여기에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또는 프리랜서까지 포함을 하면 평균 500만 명 이상이 이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자가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00만 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우리 이나경 교수님은 일본 센슈 대학. 네. 우리 글자를 읽으면 전수대학인데, 그 도쿄에 가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복 근처, 황궁 근처에 있는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종로구에 있는 대학. 네, 그렇습니다. 그런 셈인가요? 네네. 그렇죠. 일본도 이제 최저임금법이 우리보다 먼저 도입이 됐었죠? 네네. 일본에는 1950년대부터 우리가 생각 이외로 엄청나게 빨리 도입한 국가가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는 88 올림픽 때. 네. 우리나라는 1988년도에 최저임금법이 도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데. 네.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훨씬 높다고 들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환율 변동성도 있지만은 현재 엔화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했을 때에 우리보다는 조금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2024년 10월부터의 최저임금은 지역 평균을 했을 때에 1,055엔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원화로 계산을 하면 한 9,800원 정도 선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를 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전반적으로 이제 최저임금 제도의 쟁점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할 텐데요. 아마 강의를 1, 2로 나누어서 강의를 할 겁니다. 혹시 그래서 끊어지더라도 이 두 번째 강의로 연결을 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귀를 쫑긋해야 될 지점이 따로 있을까요? 쫑긋해야 되는 부분이라면은 아마 관심이 많은 부분은 제가 중간중간에 퀴즈 형식으로라든지 사례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질문에서 많이 의문을 가지는 부분을 중심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거는 나랑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를 부탁드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그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쟁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최저임금은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에서 항상 뜨거운 감자 같은 존재이죠. 이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최저임금 제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1만 원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과 관련해서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목차에 따라서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2025년도에 만 3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1988년도에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37년 만에 달성한 이런 상징적인 성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노동계에서 꾸준히 2016년부터 요구해온 금액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자라는 이러한 취지로 1988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었고, 당시에는 시간당 488원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일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한 달 최저임금은 약 9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대졸 초임이 40만 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매우 낮은 금액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꾸준히 인상이 되면서 1993년도에 1,000원대를 넘어섰고 2014년도에 5,000원대를 넘어섰고 드디어 2025년에는 이 만원의 벽을 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노동계하고 경영계에는 항상 꾸준히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이 상징적인 목표를 달성을 했음에도 여전히 치솟는 물가를 따라잡기가 부족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 속도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계 보장을 위해서라도 이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노동계의 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경영계에서는 이렇게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게 이런 큰 부담을 주고 결과적으로는 고용 축소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이 자동화 기술이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주유소에서 기존에는 일하던 분들이 전부 다 셀프 주유소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카페나 음식점 같은 데를 가보면은 키오스크 주문으로 바뀌게 된다든지, 그리고 또 서빙 같은 경우에도 로봇이 서빙을 해주는 이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경영계는 최근에 이 급격하게 인상이 되고 있는 이러한 최저임금의 상승률에 반해서 노동 생산률 증가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일자리 감소를 이어질 위험이 있다라고 경영계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실업률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소규모 기업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근로시간을 줄인다든지 또는 인력을 감축하는 이런 사례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항상 부정적인 그런 결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편의점에서는 대부분 24시간 운영하는 것이었지만은, 그런데 이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곳이 많이 줄어들었었죠. 이처럼 이 24시간 영업이 줄어드는 거는 이 단순하게 비용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밤늦게 일을 해야 하는 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우리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줄어드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경제 문제는 마치 이 풍선을 누르는 것과 같다라고 봅니다. 풍선을 한쪽을 누르게 되면 다른 한쪽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한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또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 경제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아마 어쩌면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면에 존재하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정답을 내리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근로시간을 줄여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좋은 말 같지만은 그 이면에 동시에 그게 결국은 어쩌면 저녁에 굶게 되는 삶은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가 생활과 소비를 누리기를 기대를 했지만은 실제로는 소득이 줄어드는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이거를 너무 급격하게 인상을 하게 되면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라든지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질 위험하고 넘어질 위험을 동시에 고려를 하면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우려하는 것이 일자리와 같은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에서의 인상을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경제에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으면서 적정한 수준에서 찾아가야 할 것이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논의는 단순하게 최저임금을 인상을 한다 또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 이러한 양극단적인 성격을 넘어서서 우리 경제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조금 일반적으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흔히 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모두 다 빈곤 가구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KDI 그러니까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게 되면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30% 정도가 빈곤 가구에 속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 중산층 가구의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를 위해서라도 단순하게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이 최저임금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위치에 있을까요? 유럽과 비교를 하면은 한국의 최저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동아시아 국가라고 불리는 일본이라든지 대만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1.44파운드로 인해서 한 2120원 정도이고 그렇지만은 영국의 물가를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들 나라의 최저임금은 대략적으로 하나로 한 17,000원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최저임금이 7.25달러로 해서 하나로 한 10,000원 정도가 되지만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각 주마다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에서는 더 높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아시아에서 보면은 한국은 조금 다소 높은 편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대만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한 7,860원 정도가 나오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한 9,500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임금 수준을 비교를 할 때에 환율 변동이라든지 물가 차이를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나 일본은 이 최근에 엔화 가치가 3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실질적인 임금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낮아졌다라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 각국에서는 이 최저임금을 올린 결과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이 법적인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독일 같은 경우는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상으로 임금이 결정을 하곤 했었는데, 그런데 저임금 일자리의 문제, 그리고 그러니까 임금 격차의 문제가 너무 커지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독일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초기에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 독일 같은 경우는 고용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독일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12유로,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 한 17,600원 정도인데, 특히나 이 저임금 직종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7년도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독일의 국민의 이 85%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미국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시간 감소로 이어진 이런 사례인데, 시애틀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안을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이 근로시간이 9.4%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월 평균 소득도 125달러 정도가 감소했다라는 이런 워싱턴 주립대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이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이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각국의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하나로 이렇게 딱히 정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별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는 국가의 산업 구조라든지 그리고 정책 설계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잘 설계되어 있는 이 정책 덕분에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안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최저임금이 우리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지만은 한국처럼 이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그리고 산업 구조가 상대적으로 조금 취약한 이런 나라에서는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이 자영업자와 이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더 크게 만들 위험성이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참고를 하면서 우리 경제와 우리 사회의 특성에 맞는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최저임금법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최저임금법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적정한 임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 정도 이상은 줘야 한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되면은 임금은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이렇게 결정이 되어야 하지만은 이거를 전적으로 만약에 계약 자율에 맡기게 되면 노동자들이 너무 낮은 임금으로 받을 위험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국가가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직접 개입을 해서 최저임금이라는 기준을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최저임금법 제1조의 목적을 보게 되면은 노동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을 하면서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라고 우리 최저임금법 목적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은 최저임금은 시간, 일일, 일주, 월 단위로 최저임금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25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1030원이라고 했을 때에 일주 40시간을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은 월 급여는 209시간 곱하기 1030원을 하면은 296,270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를 주유 수당을 포함을 하게 되면 1시간 기준으로 12,036원 정도가 나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96,270원은 이 시간급 최저임금의 1030원에다가 209시간을 곱한 금액인데 여기서 209시간은 어떻게 나왔냐라는 것이죠. 바로 1일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고 한다면 1년 동안 총 몇 시간을 일하게 되는지 계산을 해서 이거를 한 달 평균치를 구하면은 바로 209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 임금은 296,270원 이상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최저임금은 과연 세전 금액일까요? 아니면 세후 금액일까요? 세전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정답입니다. 자, 기본적이긴 하지만은 대부분 많이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최저임금은 바로 세전 금액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금을 떼기 전에 금액을 가지고 최저임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6,270원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러한 것들이 약 9% 정도를 빼고 나면은 실제로 받는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한 190만 원 조금 넘는 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의 최저임금 인상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주휴 수당까지 포함하면 월로 했을 때는 200 얼마쯤 될까요? 앞에 슬라이드로 가면 296,000원이면 네. 실제로 주휴수당 포함하면 아닙니다. 230만 원 정도. 주휴수당을 포함을 했을 때에 296,270원입니다. 저게 네. 포함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를 주휴수당을 시간급으로 계산을 했을 때에 시간급은 1030원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일주 40시간을 근로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12,036원 정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게 되면은 1년 이상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90%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103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9,027원 정도만 지급을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수습 중에 있는 노동자가 제공을 하는 노동의 가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노동자와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다소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일반적인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이 최저임금에까지 지급을 강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쩌면 오히려 취업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 최저임금액의 감액을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는 이 수습기간이다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 3개월 이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100% 전부 다 지급을 해야 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바로 단순 노무 종사자 같은 경우는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하더라도 100%를 지급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택배업 또는 아파트 경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주유원, 음식배달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알바 같은, 그리고 주차관리원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액 마이너스 10% 감액 없이, 그러니까 수습기간 없이, 수습기간 3개월 이런 거 상관없이 처음부터 최저임금 100%를 지급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단순 노무자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100% 지급하는 이유는 주로 단순 반복되는 작업을 한다든지 또는 육체노동과 같은 이런 특별한 전문성이나 숙련도가 조금 요구되지 않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봐서, 그래서 딱히 뭐 기능 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봐서, 그리고 보통 교육이라는 의미가 크게 없다라는 경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습기간 3개월과 상관없이 100%를 전부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을 6개월로 설정을 해 놓았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수습기간은 처음에 3개월 동안만 수습기간은 마이너스 10%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해놨을 때 6개월 전부 다 마이너스 10% 감액을 할 수가 있을까요? 3개월은 90%, 나머지 3개월은 100%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반드시 3개월 동안만 마이너스 10%를 감액할 수가 있고, 나머지 3개월 이후부터는 감액 없이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것도 다 되는 게 아니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최대 3개월간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퀴즈입니다. 1년 이상의 이 근로계약을 만약에 체결을 했는데,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를 다녔는데 회사를 중도에 퇴사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처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마이너스 10%를 감액한 금액을 받았을 텐데 이거를 돌려받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라는 겁니다.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을 1년을 했고, 그리고 중간에 근로자가 이거는 자발적으로 그만을 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되돌려 받지는 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게 되면은 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30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했다면, 예를 들어 1030원이 최저임금이라고 했을 때에 10,000원 또는 9,000원 이렇게 최저임금을 정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는 그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무효가 된 부분, 그러니까 9,000원으로 계약한 이 취급을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000원이 무효가 되고 1030원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급 명세서를 받을 때에 이 상세 내역을 임금 명세서에서 상세 내역을 받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 임금 명세서를 사용자는 교부할 의무를 지어지고 있죠. 이 임금 명세서를 봤을 때에 최저임금을 계산을 할 때에 포함이 되는 항목과 포함이 되지 않는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급과 직책수당은 이런 거는 당연히 최저임금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2024년부터는 상여금과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도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이러한 항목이라고 하면은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분기마다 이렇게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든지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되는 이런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지 않지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산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항목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이런 임금이나 가산임금,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그리고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이런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1호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해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처럼 실제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항목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1번 같은 경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책수당, 그리고 복리후생에 해당하는 식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그런데 연장근로수당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을 할 때 이 들어가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220만 원 근로계약을 작성을 했지만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위반 여부를 판단을 할 때에는 210만 원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예시 2번 같은 경우는 기본급, 매월 정기상여금, 식대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연차 미사용 수당 그리고 연장 근로 수당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계산을 할 때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는 근로계약서에는 220만 원을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지만 최저임금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때에는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예시 1번 같은 경우는 210만 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 현재의 2025년부터 적용되는 209만 6,27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준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시 2번 같은 경우는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2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단순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예시 개념 정도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제6조 2항을 보게 되면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최저임금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낮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럴 때에 근로자와 합의를 하면은 되냐라는 것이죠. 근로자와 만약에 최저임금이 1030원인데 근로자와 합의를 해서 9,000원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이건 가능하자라는 것이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로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이거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최저임금법은 바로 강행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법보다 적게 이렇게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무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효가 된 거는 자동적으로 바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런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최저임금법의 벌칙에 대한 거에 대해서 보면은 벌칙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을 한다든지 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을 낮추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징역과 벌금은 병가할 수 있다. 병가할 수 있다라는 건 뭐죠?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최저임금법 28조 규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이 최저임금 위반을 우리는 아주 엄하게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죠. 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처벌 불원서 좀 써줄래라고 이런 거절도 못하는 이런 상황을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을 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사용자는 이런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 같은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사용자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일단 두고 그러면 최저임금을 적게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사용자를 처벌을 하는 것은 28조 규정이 있지만 사용자를 처벌하는 거에서 끝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못 받을까요?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만약에 적게 받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 임금 청구권에서 이야기를 하는 3년 이내에 청구를 하게 되면은 최저임금보다 못 받은 금액을 다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노동자라고 하면은 이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노동자라고 하면 모든 사업장에 바로 이 최저임금이 적용이 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최저임금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용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임시직 노동자라든지 또는 일용직 노동자라든지 또는 시간제 노동자, 그리고 더불어서 외국인 노동자도 이 최저임금법의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2024년도 5월 달에 이 돌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최저임금법 적용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법 제3조 1항에 따르게 되면은, 특히나 이 단서 조항에 따르게 되면 한번 보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가사 사용인에게는 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 보면은 선원법에 따른 뭐 선원이라든지 그리고 선박을 소유한 선박 소유자 같은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도 또 보면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그리고 또는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라고 인정이 되는 사람에게는 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근로능력이 현저히라는 거는 무엇일까요?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라는 거는 우리가 작업 수행 능력이라든지 또는 생산성이 일반 노동자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나 또는 뭐 인지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이러한 제한이 조금 있어서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직종에서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과의 이런 평균 작업에 현저히 작업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한 경우는 최저임금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쩌면 그러한 경우 그 사람들에게는 과도한 요구가 될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현저히 근로능력이 낮은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최저임금을 우리가 감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적용 제외, 이러한 적용 제외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감액이라는 거는 임금을 안 줘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금액이 감액된 상태로 이렇게 지급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척 회사에서 일을 하는 갑의 사례입니다. 갑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업을 준비를 하던 중에 친척이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해볼래라고 이야기를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갑은 이 친척 회사에 들어가게 되게 되었고, 그리고 가족끼리 일하는 이 회사이기 때문에 갑이 조금 근로계약서를 요구를 하기도 조금 곤란한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근로계약서는 딱히 뭐 정하지 않고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은 친척이기 때문에 또 월급도 알아서 챙겨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에 5일 하루 8시간을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은 결과 세후 16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갑이라는 노동자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었죠. 그래서 이 친척 사장에게 물어보니까 사장이 답변하기를 친족끼리는 최저임금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떨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최저임금법 제3조 1항에서 말하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할까요? 이러한 경우. 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 회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회사라는 자체가 이미 어떤 뭐 법인격도 갖추고 있고 최소 뭐 5명 이상은 사용을 하는 거로 보이고, 좀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지금 동거하는지 아닌지도 지금 밝혀지지가 않았고, 지금 먼 친척이고 다른 직원들까지 있으면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최저임금법은 그 회사가 몇 명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5명이든 4명이든 3명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동거하고 있느냐가 일단 먼저 우선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친척 집에 살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그런데 친척 집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최저임금법이 적용이 되지 않겠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 친척 집에 살고는 있다 하더라도 이 갑이라는 노동자가 만약에 생활비를 따로 내고 있었다라든지 또는 이런 경제권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러한 경우까지 우리가 생계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봐야 하냐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생계비를 따로 내고 경제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조금 해당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최저임금의 결정 절차입니다. 우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요청을 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이 다음 해에 최저임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최저임금은 언제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냐라고 했을 때에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르게 되면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을 하고 그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6월달, 7월달쯤 되면 언론에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이 최저임금이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에 만 30원이라는 최저임금은 2024년 8월 5일 전에 결정이 되었지만은 이 적용은 그 다음에 25년 1월 1일부터 만 30원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본과 같이 옛날에는 10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에 9월 31일까지 이러한 최저임금 적용 시기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깔끔하게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24년도 12월에 입사를 했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에 그러면 당시의 최저임금이 현재의 이 시급이 9,860원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합시다.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최저임금 적용은 매년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 최저임금이 우선으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1월 1일부터 변경된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혼돈이 가끔씩 있는 경우가 뭐냐면, 근로계약서의 기준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는, 만약에 24년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에 9,860원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25년에도 그대로 근로계약서가 9,860원이니까 그대로 적용해줘도 된다라는 이러한 혼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24년도에 근로계약서가 9,860원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25년이 되면 근로계약서를 딱히 변경하지 않더라도 변경된 최저임금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이렇게 새롭게 작성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법적 의무를 준수를 함과 동시에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신뢰도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다만 이 근로계약서를 새로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새롭게 변경한 최저임금법을 적용받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최저임금법을 어떻게 결정하냐라고 했을 때에 이 해외 사례를 들어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에 첫 번째가 지역별로 이 지배적으로 적용이 되는 단체 협약을 확장 적용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많이 선택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식과,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다 혼합해서 하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방식을 1988년 최저임금법 도입 당시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최저임금위원회는 누가 참여하느냐라는 것이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죠. 최저임금법에 따르게 되면은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 해서 총 2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각각 노동자, 사용자, 공익대표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27명의 최저임금위원들이 심의를 거쳐서 최저임금안을 확정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거를 노사의 이의신청 기간을 일정한 기간을 거친 뒤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바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런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너무나 팽팽한 이런 대립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물론 심의하는 초기에는 노사정 대표가 각 9명씩이 참석을 해서 최초의 제시를 하죠. 그런데 보통 경영계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을 하겠죠. 그리고 노동계에서는 또 주장하기를 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하더라도 몇 % 인상은 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몇 차례 수정안을 주고를 받으면서 이 간극을 서로 좁혀를 나가지만은 그런데 이게 만약에 노사가 서로 이런 간극을 좁혀 나가지 못한다라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공익위원회 중재안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1988년도에 이 최저임금법이 도입이 된 이후에 노사정이 모두 합의한 것이 37년 동안 단 7번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또 많은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은 이러한 이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공익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이 공익위원회 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익위원이기 때문에 이 공익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정부의 개입은 있지 않냐 이러한 비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 최저임금의 단일 적용과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따르게 되면은 최저임금은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과 소득 분배를 고려를 해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더해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단일 최저임금제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는 이 1988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에 도입될 당시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1988년도에 1군과 2군으로 업종별로 나누어서 적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 사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계와 노동계 간에서도 이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 많은 쟁점을 낳고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을 해서 조금이라도 인건비 부담을 완화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계에서는 전체적인 업종이 구분이 안 되면 최소한 뭐 음식점이라든지 택시업이라든지 편의점처럼 이런 경영 여건이 조금 더 어려운 이런 세 개의 업종에 한해서만이라도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에 대해서 노동계는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종별 차등화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저임금 낙인 효과가 찍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임금 낙인 효과로 인해서 이 해당 업종의 이 노동자들이 오히려 일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 구인이 더 힘들어진다라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가 되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보다는 이거는 오히려 높은 임대료라든지 또는 높은 수수료가 주된 원인이지 최저임금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 노동계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만에 하나 이 업종별 차등화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특히나 이 저임금이나 장시간 노동에 노동을 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라든지 또는 청소년이라든지 이러한 취약계층의 삶이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이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취지에 조금 시급하지 않냐라는 것이 노동계에서 계속적인 주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2025년도 최저임금법을 논의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사의 양측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그래서 2025년도에 이 전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도입을 하지 않고 기존대로 단일 최저임금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외는 어떨까요? 해외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지역별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구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이 업종별 최저임금이라든지 지역별 최저임금, 이런 제도는 경제적인 이 특수성을 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노사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조금 더 아주 세심한 이런 사회적인 합의가 아직은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1만 원 시대, 이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경영계의 부담을 완화해야 하는 이 두 가지 쟁점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적이고 균형 있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네, 질문. 네. 아까 그 지역별로 차등하는 최저임금 제도, 네. 일본 얘기 아까 전에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 왜 우리는 그런 걸 도입 안 했을까요? 지역별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제4조에서 최저임금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는 업종별 최저임금법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라고까지 열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처럼 지역별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주 먼 길입니다. 왜? 법에서 아직 그러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을 이 4조를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노사 간에서는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최저임금법에서 존재하는 업종별 최저임금이라도 적용하자, 만들자라는 것이 현재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도농 간에는 소득 격차가 있고, 네. 물가 수준도 다를 테고, 주거비라든가. 그랬을 때 예컨대 어떤 농촌 지역에서 저렇게 최저임금을 다 하다 보면 예컨대 분식집 같은 데서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서울과 그 나머지 지방으로 크게 대별되는데 일본도 그런 거를 반영을 한 거 아닐까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서울은 주거비가 비싸잖아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업종별 최저임금과 그다음에 지역별 최저임금이 동시에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키나와 같은 최저임금이 조금 낮다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의 업종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달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키나와에 있는 업종의 서비스업이 얼마, 제조업은 얼마, 관광업은 얼마 따로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높은 동경 같은 경우에는 동경의 서비스업은 얼마, 관광업은 얼마, 식품업은 얼마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47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아직도 이 부분에 연구가 부족하다라는 입장과, 그리고 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하게 되면 또는 지역별로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해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기 힘들다라고 이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그 의식주인데, 주거 비용이 이제 비중이 상당히 크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피스텔 이런 거 하나 빌리려고 해도 시골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 아까 뭐 오키나와 얘기도 들었지만, 저는 몰라, 관광객으로서 오키나와는 되게 비쌌던 것 같은데, 이 대마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싸더라고요. 뭐 식사비, 점심 식사비 6,000원, 뭐 좀 좋은 거 7,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다음에 뭐 주거비도 훨씬, 빈집도 많고 하니까 네. 싸더라고요. 네. 그러면 뭐 일본의 도서 지역 많잖아요. 굳이 규슈 지역만 해도 훨씬 음식값이나 주거비가 쌌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우리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는 소득 분배라든지 이런 물가 인상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노동계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친다. 뭐 최근 2017년부터 43%의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노동계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이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말고, 그러니까 서울은 더 비싸게 하고, 네네. 지방은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충격이 좀 덜할 텐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제가 저의 논문 중에 지역별 최저임금에 대해서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에도 이런 것이 도입하면 필요하다라는 논문을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이 정부 측도 참여를 하고 노동계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이 지역별 최저임금을 하게 되면은 일자리가 한쪽에 다 몰린다. 시골에는 더 일자리가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물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을 그랬을 때에 그 최저임금위원회 구성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그 토론자의 이야기였었는데, 그랬을 때 제가 이야기를 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일본은 예를 들어서 47개로 아주 세분화가 되어 있지만은, 그러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그럼 어렵다고 하면 8개 정도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지역을 나눈다든지 이렇게 해서 필요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선생님께서 초반에 풍선 효과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게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지역별로 다른데, 네. 이게 전국을 획일화시키기에는 문제가 많고 오히려 왜곡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아까 앞에 최저임금 비교하신 것 중에 뭐 영국이나 이런 독일, 유럽 미국 얘기를 들었지만, 사실 그 가격 가지고는 담배 2갑을 못 사거든요. 우리는 담배 2갑을 살 수 있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또 우리는 그거 가지고 주거 비용이 부담이 너무 많거든요. 텐트에서 살 수는 없을 테고, 고시원에서 뭐 이렇게 언제까지 살 수는 없을 테고. 그러면 임금이 사실상 주거비가 비싼 데서는 좀 올려줘야지. 그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은 좀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의문이 많잖아요. 네. 어떤 항목을 포함시키느냐에 따라서 폭이 다르고, 예컨대 주거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 품목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화시킬 저거 제가 봤을 때 최저임금법 4조 저거 결정 기준과 구분 같은 경우는 대단히 관념적이고 나이브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어떻게 그런데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교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100%를 동의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특히나 이 정부 측에서는 규정이 없다라는 답변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노동계에서는 이런 특히나 만약에 지역별로 하게 되면은 노동계에서는 그러면 시골에 있는 쪽에는 일자리가 안 그래도 구하기 힘든데 더 구하기 힘들다라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입니다. 당연히 사용자, 경영계 입장에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지만 조금 찬성을 하는 축이지만은 노동계와 정부에서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만약에 농촌 지역의 임금이 싸다고 하면 오히려 공장 이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고용 창출 효과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그 부분이 그래서 이 지역별 최저임금을 할 때에 공장들이 정말 외곽지에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일본에서 현실적으로 일본 내의 구인을 다 못하는 상황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 토요타라든지 이러한 곳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존재를 하는 이유가 지역별 최저임금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가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 뭐 제가 추가를 하면 한 단계 88년 88 올림픽에서 벌써 이제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그럴 상황이 오지 않았나 최저임금리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왜곡이 가면 갈수록 최저임금제에 대한 불신, 특히 아까 얘기하셨던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거나 실질 소득을 축소시키는 효과, 아니면 임금을 전반적으로 끌어내리는 효과, 그 일종의 그런 부정적 작용이 더 강화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렇습니다. 아까 만원 시대라고 했는데 만원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깝깝한 거거든요. 서울에서. 그런데 앞에 줄딱은 저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 타는데 거기 하루 한번 왔다 갔다 하면 5,000원, 6,000원 넘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또 논할 때 많이 언급되는 게 최소한 설렁탕 한 그릇 사 먹을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된 2017년 이전에는 6,580원 정도였기 때문에 짬뽕 한 그릇 정도는 사 먹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짬뽕이 10,000원으로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체인점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짬뽕 한 그릇 못 사 먹는 이러한 현실에 놓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노동계가 노동법학회가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최저임금법 보면서 대단히 올드하고 나이브하고 되게 abstract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추상적인 느낌, 네네. 관념적인 느낌.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저는 질문 또 있어요?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